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희극 왕 찰리 채플린이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에 나갔습니다. 심사 결과 진짜 채플린은 겨우 3등을 차지했습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채플린이 2명이나 더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회에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뉴스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의 저수지는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SNS 소셜 미디어들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가 SNS라는 거대 플랫폼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4년 전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오보에서부터 이번에 10대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사망 원인 추측 보도에 이르기까지 한 번 등장한 가짜뉴스는 SNS 플랫폼을 통해서 더욱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리면서 유튜브를 통한 1인 방송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 놈만 팬다. 자극적인 타이틀에서부터 TV, 홍카콜라에 이르기까지 대중 정치인들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진짜 뉴스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확인이 없는 뉴스, 일단 질러보고 아니면 말고식 뉴스, 넘치는 가짜 뉴스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한 것일까요? 세계적인 통신사 AP는 SNS상의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요즘 사실을 제대로 모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최우선순위로 지향해야 할 미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수사관의 잇따른 비위 관련 폭로와 이에 대한 청와대의 감정적 해명 사이에서 시민들은 과연 어느 것이 진실인지 헷갈립니다. 오늘 1부에서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보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택시 타기가 좀 어려울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조금 전에 나오면서 보니까 택시 숫자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네네. 아시겠지만 택시업계 4개 단체가 오늘 새벽 4시부터 내일 네네. 새벽 4시까지입니다. 24시간 이제 총파업을 하는 거고요. 오늘 오후 2시에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네네. 전국에서 상경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10만 대 가량 정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게 있고요. 전체 한 절반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거의. 그리고 역시 이제 출근길 대란 조금 우려가 됩니다. 네네. 다른 좀 대안을 좀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택시 예. 타시는 분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어제 오후에 이들 단체들이 여당이 제안한 사회적 타협 기구 참여를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집회는 평화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고요. 네네. 지금 택시 업계 쪽에서 대안도 내놨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택시도 카풀에 참여하겠다. 예. 카풀 택시. 이걸 대안으로 이제 내놨는데요. 그런데 이게 결국 뭐 합승을 부활시켜서 합법화하겠다는 얘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예, 나오곤 예.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쪽에서는 아직 뭐 출발은 구체적인 자구책은 없고 네네. 앞으로 논의 테이블에 나서면 이런저런 대안들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좀 대화를 통한 합의점이 좀 찾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을 했는데 이번엔 그 발언이 좀 비교적 유화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네.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 참석차 이제 일단 방한을 하는 거고요. 이번에 방한 일정이 좀 깁니다. 네. 그래서 판문점에서 혹시 이 최선희 북한 외무성부상을 만나는 것이 거 아닐까? 아니냐. 예, 예. 뭐 올 때마다 뭐 이런 이제 네네. 사실은 관측이 나옵니다만 이제까지는 성사가 안 됐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성사 혹시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또 추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도착 직후에 북한에 대한 미국 국민의 여행 금지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네네. 그와 더불어서 폼페이오 장관으로부터 민간과 종교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금지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예. 라고 하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이 최근에 사실은 뭐 대북 제재도 추가로 강화를 했고 예.
또 북한 인권 결의안도 유엔에서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14년째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 강경책과 유화책을 좀 병행하는 그런 느낌인데 이번에는 네네. 약간 좀 북한 달래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번 방안에서 남북한 철도 도로 현대화 착수식 관련한 그 부분도 좀 제재 완화가 조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자유한국당의 청와대 특감반 관련 첩보 문건을 이제 목록을 공개를 했어요. 추가로.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도 적극 해명을 했습니다만 예. 이 사태가 자꾸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키우고 싶겠죠. 네네. 김태우 수사관이 생산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이제 첩보 문건 목록 104건을 공개를 했고요. 네네. 이 가운데서 특히 11건이 좀 문제다 이렇게 좀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 언론 사찰, 야당 관련 사찰 문건들이고요. 네네. 뭐 그중에 이제 고건 전 총리 아들 고진 씨 비트코인 사업 관련 동향 보고 이런 것도 있고요. 예. 또 진보 교수 전성인 이 사적인 감정으로 뭐 대통령을 비난한다. 뭐 이런 그 보고도 있고. 네네. 조선일보가 민주당 어떤 의원의 재판 거래 혐의를 취재 중이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예. 또 코리아나 호텔 사장 배우자 자살 관련 동향 뭐 이런 보고도 있고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비위 관련 첩보송 동향 뭐 이런 보고들이 있어요. 네네. 연일 지금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이제 해명을 계속 했는데 어제는 일부 언론이 김 수사관 말에 휘둘려 왔다고 생각한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급이 맞지 않는 일 하지 말라라고 기자들에게 또 약간 충고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본인도 이제는 이제 급에 맞게 뭐 처신하겠다는 취지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앞으로는 반부패 비서관에게 직접 물어봐라 예. 라고 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자유한국당 폭로가 나온 뒤에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직접 나서서 조목조목 해명을 다 하긴 했습니다. 네네. 뭐 큰 틀에서의 해명 내용은 뭐 개인적 일탈이 많았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예. 또 마지막에 명예를 걸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 수행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울먹이기도 해서 네네. 이것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급이 맞지 않는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워낙 이제 기자들이 이제 해명을 계속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하니까. 네네. 아니 뭐 그 수사관 6급 수사관인데 그 내용들을 그렇게 일일이 다 이렇게 해명할 필요가 있겠냐는 취지의 얘기를 좀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급에 안 맞게 이렇게 해명에 직접 나서십니까라고 네네. 이제 기자들이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인 건데요. 글쎄요, 뭐 다른 의미는 없겠죠, 뭐. 예. 네. 근데 뭐 때로는 아마존 열대우림의 나비의 날갯짓이 허리케인 폭풍으로 이어진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어찌됐건 기자들이 던지는 질문에는 급이란 게 있을 수 없죠. 네. 네. 자, 강릉 펜션 사고 다행히 학생들이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전히 뭐 빨리 회복이 안 되는 학생들이 많아서 좀 걱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의식을 잃은 학생이 7명인데 네네. 이 가운데 3명 정도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요. 2명은 이제 의식이 좀 상당히 돌아왔고 대화가 가능한 정도라고 그럽니다. 한 네네. 학생은 뭐 보행도 가능을 해서 일단 일반 병실로 옮긴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어제 이제 국가수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이런 쪽에서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예. 보일러를 가동을 해봤더니 역시 그 보일러와 연통 사이 그 어긋난 그 틈으로 다량의 연기가 누출이 됐고 예. 일산화탄소가 많이 검출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일산화탄소 중독인 것으로 최종 이제 거의 확인이 돼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네. 문제는 이게 이제 설치가 잘못된 거냐 처음부터 아니면 그 이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이렇게 빼놨다가 제대로 네네. 안 꽂아서 발생한 거냐 하는 건데 관리 소홀 쪽에 조금 방점이 찍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이런 속에 정부가 앞으로 그 농어촌 민박에도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아, 그리고 형사처벌 연령을 낮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몇 세에서 몇 세로 되는 거죠? 네. 지금 현재 14세입니다. 네네. 형사 미성년자 촉법 소년이라고 네네. 그러죠. 그 연령이 이제 14세인데 이걸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거고요. 어제 법무부가 발표한 1차 소년 비행 예방 기본 계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네네. 요즘에 뭐 중학생들 그 범죄가 점점 그 흉폭화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반영한 그런 그 조치입니다. 네네. 여론이 굉장히 들끓었는데 일부 지금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친여 인사의 비위를 보고했다가 쫓겨났다. 민간인 사찰을 했다. 1계급 특진 제안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인데요.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김태우 전 수사관을 허위사실 유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죠. 정치권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 폭로가 계속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심지어 진실공방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김태우 수사관이 계속 폭로를 이어가고 있고요. 네네. 또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해명을 하긴 하는데 네. 해명이 석연치 않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김태우 수사관이 또 추가 폭로를 하고 네네. 이러면서 지금 계속 의혹이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예,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휘를 받는 특별감찰반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었죠. 예. 예, 청와대가 이분을 김태우 씨를 지금 고발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 고발을 하면 이 사건을 이제 검찰이 담당해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 예. 검찰은 또 민정수석의 통제를 받는단 말이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하겠느냐? 이 사건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검찰 수사가 정말로 남김없이 의혹을 밝히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좀 걱정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어쨌든지 검찰에 더 분발을 촉구를 하고요. 네네. 지켜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네네. 특검의 도입의 불가피성이 점점 저는 커지고 있다. 예. 예, 제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신에 지금 도대체 이런 사태가 왜 이 정부 들어서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았던 이런 사건들이 발생되느냐. 네네. 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중에 하나가 특별감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26개월째 지금 공석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 민주당이 과거 야당 때 법 만들어가지고 특별감찰관 그 한 분 이석수 씨 임명했다가 지금 그분은 이제 국정원에 지금 기획조정실장으로 가셨는데 예, 그분 퇴임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공석으로 돼 있거든요. 예. 도대체 임명을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고 이제 민주당과 청와대에서는 공수처 네네. 법안이 통과가 되면 특별감찰관을 굳이 임명할 필요가 없다. 네네. 이러면서 계속 미루고 있는데 예. 공수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사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이 계속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법안 미래에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법안이 통과될 것을 예상하면서 현재 입법 상태를 계속 지속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청와대가 나서서 위법 상태를 빨리 해소를 해야 된다. 네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수사관 개인의 일탈이었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이 해명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직속 상관이죠. 그분은. 네네.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네. 그러나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김태우 수사관의 말이 대단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저는 오히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 해명하는 청와대의 해명이 상당히 옹색해 보인다. 이렇게 네네. 보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진흙탕을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와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께서는 며칠 전에 이 프로에서 나는 정말 누가 미끄러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과거에 청와대에서 몇 명이 법꾸라지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미꾸라지라는 발언은 대단히 저는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요. 네. 김태우 수사관의 소위 감찰 보고서. 네네. 그게 어제 자유한국당에 제보가 됐는지 아예 사찰 의혹 리스트가 다 공개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100여 건의 동향 감찰 보고서 리스트를 보면 네네. 이 전방위 민간인 사찰 의혹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권력기관에서 이런 사찰 활동을 할 때 전혀 보고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네. 되게 중간에라도 이 첩보를 하는 중간에 상의도 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상식에 부합하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한 점 남김없이 비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보면 어제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김태우 전 수사관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또 거꾸로 직권남용 혐의로 민정수석 씨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같은 공방이 이 문제를 푸는데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청와대가 지금 약간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을 한 것인데요. 네네. 저는 청와대가 이 사태까지 이르게 된 책임을 느껴야 되고 대단히 무책임하고 무대책을 보여준 그 결과다. 네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 자유한국당도 이 부분에 관해서 고발까지 해가지고 이 정치 공세하기보다는 좀 검찰의 진상규명을 지켜본 다음에 네네. 부진할 경우에 특검이라든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법적인 문제인데 김태우 전 수사관이 제출한 첩보 보고서 폐기가 실정법 위반이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결재권자에게 문서 보고가 됐어도 직무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결재도 못 받고 그래서 반환한 문서기 때문에 공문서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율사 출신이신 대표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만 보면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는 거. 기록물에 요건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판례도 나왔고요.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기관에서 생산이 돼야 되고 정식으로 접수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판례에 딱 비춰보면 이 공문서 첩보보고서가 어디까지 보고가 됐고 이게 보관되다가 폐기되어 있는지 그 단계가 정확하게 진상이 규명돼야지 이것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만 듣고는 물론 청와대는 폐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전혀 실정법 위반이 아니다. 공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미리 상관에게 보고하고 이미 만약에 접수가 됐다든가 상당 부분 공감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작성이 됐다고 한다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조금 약간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그 대표께서는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 발의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요즘에 1인 방송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표께서도 1인 방송 하시나요? 아니면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김성태 한국당의 전 원내대표 1인 방송 활동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최근에 홍준표 전 대표도 유튜브 방송 통해서 홍카콜라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방송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짜뉴스 논란이 또 그 주변에서 또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알리고 홍보하는 것은 또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한데요. 이제 그 방송에
이 시청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대단히 자극적인 발언, 네네. 또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전에 대통령 후보까지 지내셨고 제1야당의 당대표까지 하셨던 분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네네. 본인의 위치와 역할을 망각한 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적어도 국회의원들은 책임 있는 행동과 발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손학규 대표께서 단식 중단 후회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선거제 개혁을 이끌어냈다 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또 하실까요? 선거제 개혁을 이제 이끌어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 뒤로 특히 자유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발언과 행태들을 보면 이것이 당초에 그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문의 그 취지대로 이 선거제 개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네네. 지금 그 합의문 작성 이후에 정개특위에서 첫 회의가 지난 화요일 날 열렸고 오늘 이제 2차 회의가 열립니다. 네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각 당이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 이 가장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 네네. 그리고 의원 정수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토론을 할 것인지에 관한 그 두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 그 문제에 관해서 이 자유한국당의 정개특위 의원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관한 우려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한 게 아니다 검토한 것이지. 자, 그러면은 나경원 원내대표 태도가 변한 건가요? 나 대표께서는 이제 당시에 이 정식 의총을 거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네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몇몇의 측근들과 상의를 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하기는 한 건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유한국당의 상당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고 네네. 평가를 하고 나 네. 대표께서 앞으로 지금 원내대표 되신 지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네네. 앞으로도 1년을 이끌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 5당 원내대표에서 합의된 것을 신뢰를 가지고 저는 실천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최악의 경우에 27일 본회의 무산도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27일 날은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번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문제가 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네네. 유치원 3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뤄서 통과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선거제 개혁은 1월 말까지 최종 결론을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12월부터 속도감을 가지고 예. 열심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당 떠나서 자유한국당으로 옮기신 바른미래당 한국당으로 옮긴 이학재 의원이 이 정보위원장직 본인 사퇴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제? 예, 현행 제도로는 사퇴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데요. 네. 정치는 이학재 의원님께서 상당한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정치적 신의와 도의에 비추어 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낼 것이라고 저는 결단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 1부 마치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정부가 어제 3기 신도시 관련 발표를 했죠. 이 발표의 내용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2부에서는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 지자체
단체장들이 모인 가운데 3기 신도시 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가격 안정세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에는 여러 가지로 좋은 호재가 될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족도시, GTX 같은 광역교통망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의 심교원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발표 네. 전반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정부에서 신도시라 해서 그냥 택지만 개발하는 그런 단순한 게 아니고 네네. 교통이라든가 자족성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기존의 2기 신도시나 1기 신도시를 뛰어넘는 그런 계획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만 좀 우려되는 거는 보통 정부가 이렇게 의욕 있게 처음엔 출발하지만은 가다가 좀 늦춰진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한다면은 주택시장 안정화에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 보여집니다. 예. 사실 서울 경계와 2km 내외 이런 얘기를 했는데 2기 신도시 같은 경우 거의 10km 내외 이렇게 조성이 됐잖아요. 자, 이 정도 2km의 그 반경 거리라면은 사실상 서울 출퇴근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는 과거 신도시 개발에 비해서는 한결 좀 편리성이 담보가 된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심 거리를 보통 기준으로 하는데 네네. 한 20km쯤 떨어져 있었거든요. 예, 여기서 예. 이제 도심으로 보면은 1기 신도시보다는 훨씬 가깝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2기 신도시 할 때는 이제 GTX와 같은 광역급 횡철도라든가 네네. BRT와 같은 이제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안이 좀 부족했습니다. 네네. 2기 신도시를 짓고 나서 그런 것들을 추가로 보완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었는데 네네. 이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강북이나 강남 도심까지 거의 15분, 20분에 도달할 수 있는 급행 교통수단까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편의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 네. 이렇게 이제 직주 건접이 가능하게 된다면은 강남의 집값을 잡는 데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예. 광역 교통망 구축하는데 근데 이게 주택이 지어지고 나는 것과 시간을 맞춰서 그 교통망이 갖춰질 수 있는 건가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라는 지적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정부의 계획상으로 보면은 입주 시점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기존의 정부의 국책 사업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사업이 진행되다가 계속 늘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입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같은 것들이 확충이 안 된 게 많은데 이번 정부에서는 굉장히 당겨서 조기에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긴 하지만은 일부 시각에서는 이제 과연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예비 타당성이라든가 아니면 또 사업성 평가하는 방식이라든가 노선 결정 이런 것들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해서 좀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GTX라든가 BRT라든가 이런 광역 교통망 확충이라는 것이 결국엔 새롭게 만들어진 신도시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서울 시내로 진입하는 그러한 교통망을 구축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은 판교 같은 일자리가 있는 자족 도시 같은 거는 만들 수가 없을까요? 예, 지금 나온 안들 중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교통도 있겠지만 더 큰 것은 자족인 것 같습니다. 네네. 도심 접근성을 좋게 해서 기업들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대규모 택지로 나온 4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판교 테크노밸리 1단계의 한 2배, 1.5배 이런 식으로 자족 용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물량은 굉장히 많은 물량이고요. 이 정도 물량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사실 도심 접근이 필요 없어도 되는 게 아니냐 할 정도로 물량이 많습니다. 네네. 근데 이런 많은 물량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기존에 이제 토지 공급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규칙이 빡빡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는데 무산된 바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거는 시세의 20%나 60% 정도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판교 테크노밸리는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거든요. 네네. 판교는 워낙 입지가 좋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네네.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그 외에
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그런 지원 기능을 확충한다면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 보여집니다. 예, 판교 염두에 뒀다는 것은 뭐 IT라든가 지식정보산업 뭐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보는데 이것은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도 맞물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일자리가 창출된다면은 판교 같은 경우에는 판교의 자족뿐만이 아니고 판교에 고용되는 사람들 전체를 보게 되면은 거의 100만 도시급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고용 규모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제 대규모 택지에도 판교의 뭐 2배 이상의 그런 그 자족 기능이 들어가면은 주변 지역의 활성화라든가 네네. 그 서울의 그 산업이 혼잡함 같은 것들도 좀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 보여집니다. 예,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집값 안정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뭐 사실 단기적으로는 뭐 안정화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과거의 네네. 사례를 보게 되면은 입주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지역은 개발 호재로 인식해서 주변 땅값이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입주를 하게 된다면은 그 가격은 굉장히 안정화되는 거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가격이 불안한 양상을 과거처럼 보일 것이냐, 일부 지역은 보이겠지만은 거시 경제라든가 이런 여건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네네. 과거처럼 뭐 서울 전반적으로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양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실제 입주할 때 보게 되면 과거 200만 호에서 5개 신도시를 해서 입주할 때 보게 되면은 그 전까지 뭐 20%, 30% 가까이 오르던 아파트 가격이 입주하는 시점에 마이너스 5%로 떨어진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실제 입주를 하게 된다면은 가격 안정 효과는 확실하게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1, 2기 신도시의 주민들은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1, 2기 신도시의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집들이 옆에 생기게 되면은 과거의 집들은 낡았고 있기 때문에 좀 뭐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게 된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상위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기, 2기보다 아주 월등하게 뛰어난 신도시로 설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그렇게 된다면은 1기, 2기 신도시는 또 타격을 받을 것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자족성 같은 것들을 더 강화를 하면은 고용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주택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1기 신도시 가격이 또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분당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 분당에서 이제 판교를 처음에 건립할 때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했는데 이제 뚜껑을 열고 이제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보니까 물론 그 사이에 가격 조정은 좀 있었지만은 기업들이 유치가 많이 되고 고용이 늘어나니까 분당 신도시가 1기 신도시에서 가격 이 상승을 굉장히 주도를 했거든요. 이러한 사례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단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업들을 4군데 대규모의 단지에다가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잘 되면은 1기 신도시가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것들이 이제 지연되거나 뭐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은 가격이 좀 하락 압력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신도시 계획이 앞으로 있을 선거라든가 여론 흐름과 관련해서 변경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변경의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정책 중에 굉장히 큰 엇박자 중에 하나가 뭐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라든가 확대 예산을 한다라든가 경제 활성화 정책이 있는데 부동산 정책은 굉장히 규제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사실 부동산 쪽도 규제를 좀 풀어준다면은 뭐 경제 활성화에 더 큰 도움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엇박자가 있고 그리고 거시 경제가 계속 위축되다 보면은 부동산 지금 규제 일견 들어왔던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규제를 조금씩 탈피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것들도 전략적으로는 한번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심교원 건국대 교수였습니다. 네, 출발새 아침 3부 8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